이 가장 강력한 종이 살아남는 것도 아니고 가장 똑똑한 종이 살아남는 것도 아니라고 해요.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이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 등장하는 격언은요, 오늘날 우리 투자자들에게 가장 서늘하고 또 현실적인 조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전 미국 연준은 금리 동결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는 시장이 안도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럴까요? 이 남들이 멈춤이라는 표지판을 보고 안심할 때 거대한 돈의 물줄기는 이미 소리 없이 방향성을 틀었다는 거.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속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멈춰버린 금리 뒤에서 가장 빠르고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는 진짜 돈의 흐름들을 추적하려고 하는 거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기회를 잡기 위해서 지금 당장 확인하셔야 될 흐름들 지금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부터 정리해봐야 되겠죠. 미국 연준 측에서 2026년 1월 28일 FOMC 회의를 통해서 기준금리를 3.5에서 3.75%로 동결했습니다. 이 작년 7월 이후에 처음 있는 금리 동결 결정인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측에서는 성명서랑 기자회견 통해서 현재 정책금리가 충분히 제약적이면서 당분간 유지가 적절하다라고 말을 했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경기지표가 생각보다 나쁘지가 않은데요. 실제 연준 발표문을 봤을 때 경제활동이 견고한 확장세다라고 평가를 했고, 실업률도 최근 안정화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몇 차례 성명서에 있었던 고용 둔화 우려 자체가 문구가 삭제가 됐었고요. 고용이 예상보다 버텨주니까 일단 급한 물은 없다, 이런 판단이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문제라고 합니다. 연준이 선호하는 지표인 핵심 PCE 물가 상승률이 현재 2% 목표를 넘는 약 2.8% 수준인데요. 많이 내려오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목표 달성에는 멀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파월 의장 측에서도 인플레이션이 한때보다 낮아졌지만 목표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결국에 경기 침체 우려랑 물가 불안 사이에서 연준은 잠깐 멈춰가지고 둘 다 지켜보시겠다라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는 거고, 한마디로 우리 앞으로 데이터 봐가면서 결정할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실제로 파월 측에서는 향후 추가 조정은 지표에 따라서 결정된다면서 구체적인 힌트를 주진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까지만 들어봤을 때 그냥 경제 불확실하니까 연준이 조심하는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바로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고자 해요. 연준이 금리를 멈춘 진짜 이유, 그리고 그 결정이 나오는 과정에서 돈이 과연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셔야겠죠. 표면적으로 봤을 때 연준 측에서 신중 모드를 선택했는데요. 과연 시장 자금은 이 신중함을 페이스 밸류 그대로 받아들였을까요?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 이 겉으로 봤을 때 모두 다 연준을 쳐다보고 있지만 정작 큰 손들의 돈은 벌써부터 다른 방향성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해하시려면은 연준 결정 전후의 시장 지표 변화를 살펴보셔야 되는 거고, 연준의 금리 동결 소식이 나온 직후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큰 변화도 없이 4.3% 안팎을 유지했는데요. 이런 것들은 바로 시장 투자자들이 이미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 시장에서는 작년 말부터 연준이 2025년 들어서 몇 차례 금리를 내렸었고, 이제부터는 속도 조절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이었죠. 이게 새삼스러운 뉴스는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주식과 원자재 같은 위험자산의 움직임이겠죠. FOMC 결과가 발표되면서 뉴욕 증시가 살짝 상승했고, S&P 500이랑 나스닥 정도는 다소 미미하지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금 가격도 완만하게 상승했는데요. 일반적으로 금리가 동결되고 경기가 괜찮다면 금 가격은 하락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살짝 상승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시장은 지금 연준의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아직까지 금리 완화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기대를 떨치지 않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증시가 상승한 거는 금리 인상은 없겠구나, 안도한 거고, 금값이 오른 거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해지 좀 해두자, 이런 심리가 작용한 거겠죠. 서로 반대되는 움직임 같겠지만 둘 다 결국에 연준이 조만간 큰 폭의 긴축으로 돌아서진 않을 거라는 가정이 서 있습니다. 요약드리자면 뉴스 타이틀은 동결과 불확실성이겠지만요, 이 돈은 속으로 완화 사이클은 이어질 것이다 라면서 제 갈 길을 가고 있었던 거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미국 연준과 미국 정부 백악관 간의 미묘한 줄다리기도 한몫을 합니다. 이 파월 의장이 공식 석상에서 밝히진 않았었지만 시장 모두가 아는 배경사실이 하나 있죠. 현재 미국의 백악관, 정확히는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가 미국 연준에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는 사실, 이 심지어 연준의 정치적인 독립성이 도마에 오를 정도인데, 연준 파월 의장한테 기자들이 임기 끝나고 이사직에 남을 거냐, 이런 질문을 던진 것도 정치적인 압력 하에서 이런 파월 의장의 거취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관심이 높기 때문이겠습니다. 연준이 겉으로 봤을 때 우리는 우리 갈 길 간다라고 하지만요, 현재 시장은 정치권의 압력이 결국 연준을 금리 완화 쪽으로 더 끌고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결정에서도 2명의 위원이 금리 0.25%포인트 추가 인하를 주장하면서 소수 의견을 냈었는데요. 이게 연준 내부에서 봤을 때 벌써 더 자르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거고, 이런 맥락을 알고 있는 시장 참여자들이라면 연준이 지금 당장 동결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속으로는 결국에 올해 중에 금리가 더 추가적으로 인하할 수 있겠네,
이렇게 전망을 굳혔을 겁니다. 이렇게 뉴스에서 안 보이는 힘의 균형을 읽어보시면요. 돈의 방향성이 이해되기 시작을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시선을 암호화폐 시장으로 돌려봐야겠죠. 이 겉보기 암호화폐 시장도 연준 동결의 증시랑 함께 안도랠리 이 정도로 끝난 뉴스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더 재밌는 거는 여러 가지 서사가 전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작년부터 암호자산 시장의 폭발적인 상승을 기억하실 겁니다. 비트코인 포함해가지고 리플, XRP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까지도 이런 배경에서 방금 말씀드린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 기대감이 깔려 있었다라는 거고 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않고 금리는 앞으로 더 내려갈 거야. 이런 전망이 커지면서 이 유동성의 혜택을 보는 자산 중에 하나가 바로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게다가 작년에 어땠죠? 미국 최초로 XRP 현물 ETF가 승인됐죠. 여기서 기관 자금까지도 가세하면서 이 두 가지 완화 기대감과 제도권 진입이 겹치고 암호화폐 시장에 불이 붙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올해 들어서 암호화폐 시장 내부 살짝 다른 그림이 보인다는 건데요. 연초에 비트코인 가격이 8만 달러 넘어서면서 기관들이 일부 차익 실현에 나서는 움직임을 보였었고 예를 들어서 미국의 한 대형 비트코인 ETF에서는 1월 중순 이후로 수천만 달러 규모의 자금이 순유출됐습니다. 이 작년에 ETF를 통해서 들어왔던 돈 중에 일부가 빠져나간 건데 시카고 선물 시장 데이터에 따르면요.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 규모가 1월 들어서 약간 감소했어요. 이게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베팅했던 포지션이 다소 정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연준 동결 뉴스에 코인 시장이 조용해 보이지만 그 속내를 봤을 때 작년에 큰 상승을 주도했던 자금들이 현재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연준 동결 소식에 실망해서 돈을 뺀 건가? 사실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뉴스랑 실제 자금 움직임의 괴리를 다시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암호화폐 쪽 큰손들은 오히려 연준 동결 뉴스 같은 단발 뉴스보다도 앞으로 몇 달, 몇 년을 내다보면서 포지션을 재조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1월 달에 비트코인 일부 매도세가 나왔다. 이거는 이미 작년에 충분히 올랐으니까 일단 수익을 확정 짓는 관리 차원으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암호자산 시장을 떠난다? 또 이건 아닙니다. 판을 아예 접었다면 가격이 급락을 했겠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여전히 8만 달러 근처에서 안정적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거. 결국의 핵심은요. 연준 뉴스 그 자체보다는 그 뉴스 이후의 중장기 판도 변화에 따라서 시장 자금을 옮기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하나 있어요. 바로 스테이블코인과 XRP 이야기인데요. 조금 생소하게 들리시겠지만 들어보시면은 그래서 이 뉴스가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무릎을 탁 치게 될 겁니다. 며칠 뒤 2월 2일 미국 백악관이 은행권과 암호화폐 업계 리더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을 예정인데요. 여기서 의제는 상원에 계류 중인 암호화폐 법안, 그중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이자나 리워드를 지급해도 될지 여부라고 해요. 얼핏 들어봤을 때 기술적인 쟁점 같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 이 문제가 얼마나 큰 파급을 가질지 짚어보셔야겠습니다. 스테이블코인 같은 경우는 미국 달러 등의 가치가 연동된 가격이 안정된 암호화폐죠. 그동안 테더, USD 코인 같은 민간 스테이블 코인들이 주로 통용돼 왔었는데 법과 제도가 불분명해서 이자를 준다거나 하는 거는 엄두도 못 냈습니다. 은행 예금만 이자를 주는 게 당연했었죠. 근데 만약에 법으로 스테이블 코인에도 이자를 붙일 길이 열린다. 그럼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거고 은행에 예금했을 때 3% 이자를 주는데 가령 규제가 완화돼가지고 서클이나 RLUSD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연 4% 이자를 줄 수 있다 상상해보세요.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은행 대신에 규모 크고 믿을 만한 스테이블 코인에 돈을 맡겨두는 편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미 국채 포함해서 안전자산에 투자해서 이자를 벌어들이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법적으로 허용만 된다면 자신의 수익 일부를 사용자한테 리워드로 나눠줄 유인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시장 점유율을 키우려고 할 테니까요. 그리고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누가 긴장할까요? 맞습니다. 기존 은행들이 긴장하겠죠. 은행은 예금 받아서 국채 투자해서 이자 벌고 일부 예금주에게 주는 모델인데 이 스테이블코인이 그 역할을 빼앗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미 암호화폐 업계는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못하고 있던 이자를 일부나마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인데 반면에 은행권 같은 경우는 결사 반대겠죠. 이렇게 하면 사실상 은행 기능을 무허가로 하는 것이라고 볼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쟁점이라서 법안이 지연되고 있었는데 백악관이 직접 나서가지고 양측을 불러서 조율하고자 한다는 거 이거는 이제 이 논의를 미룰 수 없을 만큼 스테이블코인의 위상이 커졌다는 뜻이겠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들과 XRP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XRP 기반으로 하는 달러 스테이블코인 RLUSD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리플사가 발행하고 관리하고 있는데요. 현재 뉴욕 금융당국의 승인도 받아 있는 합법적인 스테이블코인이죠. 여기서 준비금은 세계적 금융기관 BNY 멜론이 보관해주고 있고 다시 말씀드려서 전통 금융권과 가장 가깝게 손잡은 스테이블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퍼지고 있는 RLUSD 그리고 XRP 리플 레저 생태계가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허용론이랑 맞물린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 부분에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건데 두 가지 가능성을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스테이블코인 이자를 허용하는 쪽으로 법안이 정리될 가능성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돼준다면 리플사의 RLUSD처럼 신뢰받는 스테이블코인이 굉장히 유리해져요.
리플의 XRP에게는 강력한 호재겠죠. 워낙에 투명하게 준비금 관리하고 규제 당국 승인도 받는 코인이다 보니까 여기서 사용자들은 당연히 믿고 맡길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찾을 테고 RLUSD는 이런 대안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이 리플 레저상에서 봤을 때 RLUSD 발행과 유통이 늘어난다. 자연스럽게 국제 송금 많아지고 환전 같은 것들에서 XRP의 활용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XRP 같은 경우는 원래 다른 통화를 하거나 자산 사이의 브릿지, 이 가교 역할을 해왔었기 때문인 건데 RLUSD 발행이 늘어나고 전 세계 거래가 활발해진다면은 그 유동성을 끌고 다니는 XRP의 수요도 구조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줄 겁니다. 이런 것들이 XRP의 가치 상승,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 가능성은 오히려 반대예요.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방향성입니다. 단기적으로 은행들이 안도해줄 거예요. 다행이다. 예금 유출 없겠다. 이런 생각 들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암호화폐 업계의 혁신이 멈출까요? 오히려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찾으면서 어떻게든 자금 끌어모으려고 할 겁니다. 이미 전 세계 투자자들은 미국채 5%대 이자를 디지털 토큰화해서 받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는데 규제가 가로막으면 디파이 형태로서 우회할 수도 있겠죠. 결국에 돈은 길을 찾아요. 이런 경우에 XRP 리플 레저의 역할은 더욱더 재밌어집니다. 이유가 뭐냐? 리플 레저 같은 경우는 달러만 다루는 네트워크가 아니라요. 주식과 채권,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까지 토큰화해서 움직일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플랫폼이기 때문인 건데 이미 리플 레저 위에서 다양한 토큰들이 발행되고 있고 리플산의 실물 자산 토큰화 사업에도 관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스테이블코인 이자를 막는다. 단기적으로 암호자산 시장에 제약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다양한 자산군이 블록체인으로 옮겨붙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정말 아이러니한 결과죠. 결국에 정리드리자면은 지금 연준의 금리 동결과 백악관의 암호화폐 회동 이슈가 돈의 흐름이라는 하나의 맥락에서 연결되는 게 보입니다. 금리가 멈춘다는 것은 돈이 새나갈 구멍을 찾는다는 뜻이고요. 그 새로운 흐름의 유력한 경로 중에 하나가 바로 암호화폐 시장, 그 중에서도 스테이블 코인과 리플 XRP 같은 결제 인프라 영역이라는 점. 이 뉴스 헤드라인에서는 이런 연결고리가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경제 뉴스는 거시 지표만 보고요. 암호화폐 뉴스는 코인 가격만 언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왜 하필 지금 이런 뉴스들이 동시에 나왔을까? 큰 그림을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답은 전 세계 돈의 길목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조금 거리를 두고 보시면은 저는 이런 것들이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는 구조적인 변화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팩트부터 먼저 짚어보자면요. 연준은 금리를 급하게 내릴 생각이 없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정치 압박 포함해서 여러 가지 압박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은행들 같은 경우는 디지털 달러가 자기들 영역 침범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암호화폐 업계, 특히 리플 같은 기업은 은행과 손잡고서라도 판을 키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장 투자자들은 이미 은행 예금 대신에 국채나 스테이블 코인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정황들을 토대로 가능성을 그려볼 수가 있겠죠. 먼저 첫 번째 시나리오, 이 돈이 점점 더 은행 밖으로 탈출해서 블록체인 기반 자산으로 이동하는 방향성입니다. 그리고 기존 금융권이 규제로서 막아서면서 디지털 자산 성장을 늦추는 방향성이 있겠죠. 물론 완전히 양극단으로 치달을 수도 있는 거고 절충되면서 공존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흐름이 이미 시작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어요. 작년에 리플 레저 위에 미국 달러 스테이블코인 승인받아 출시되고 단기간에 10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돈의 기존 은행 시스템을 통해서만 돌던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탄입니다. 이 시장 금리가 정점에 달하면서 더 이상 은행 예금의 매력이 커지지 않는 순간 이 돈은 자연스럽게 더 유연하고 글로벌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길을 찾아가겠죠. 지금 리플의 RLUSD랑 XRP가 여기에 대한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아무도 요란하게 떠들지 않았지만요. BNI 멜론 같은 보수적인 은행들이 리플과 손잡은 것만 봐도 흐름은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요. 앞으로 5년, 10년 끌고 갈 수 있는 금융 흐름의 방향탑니다. 물론 이런 해석이 틀릴 수도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예상하지 못한 금융위기나 경제 충격이 오는 경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다시 가장 안전한 곳을 찾아서 은행 예금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죠. 정치적으로 봤을 때 암호화폐를 완전히 옥죄는 규제가 나와가지고 지금의 움직임을 원천 봉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현재까지의 데이터랑 움직임을 종합해보시면은 돈은 조용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이 새로운 통로를 향해서 방향성을 트는 중이라고 보는 것들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결론을 말씀드려보자면은 연준의 금리 동결 뉴스를 오늘 접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규제 이슈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표현만 봤을 때 각각 그런가 보다 할 이야기들인데 저는 오늘 이 두 가지가 한데 모여가지고 어떤 구조를 이루는지 설명드리고자 한 겁니다. 핵심적인 메시지는 딱 한 가지예요. 금리는 멈춰도 돈의 흐름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
연준이 멈춘 자리에서 그 틈새로 새로운 길을 찾아서 흐르는 돈을 보셔야 되는 거고, 지금 그 길은 암호화폐의 영역으로 다 있습니다. XRP랑 스테이블코인, RLUSD 이야기까지도 곁들인 이유도 이 실제 돈이 이동하는 생생한 통로를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앞으로 비슷한 뉴스가 나올 때 저는 이런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싶어요. 표면적인 뉴스보다 돈이 어디로 움직였나 먼저 확인하셔라 말씀드립니다. 연준 인사 한마디, 정치인 한마디, 이렇게 시장이 요동칠 때 결국 차트를 밀고 당기는 건 큰 자금 흐름이겠죠. 그리고 그 자금들은 언제나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미래를 향해서 움직인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결국에 금리는 동결됐지만 돈은 이미 새로운 흐름을 타고 있다는 거, 남들보다 그 흐름을 한 박자 먼저 읽는 구독자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과거에 아쉬웠던 매매에 대해서 후회로만 남기실 게 아니라 반드시 다음 매매를 바꾸는 경험치로 만들 줄 아셔야 돼요. 이전에 충분한 수익 구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를 못했던 기억, 이 많은 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순간일 겁니다. 리플이 4,900원 돌파했을 때 여기서 더 가겠지, 이런 생각 때문에 손을 놓고 있었던 순간,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내려오는 가격 보면서 밀려왔던 아쉬움과 후회들, 이런 기억들 누구에게나 하나쯤 있어요. 하지만 이런 기억들을 단순하게 그때 팔걸, 운이 없었어, 이 정도만 정리해버리시면은 이런 매매들은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 시장에서는요, 아쉬운 매매보다 더 위험한 게 아쉬운 매매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때 왜 매도를 못했는지를 솔직하게 돌아보시는 겁니다. 정말 더 갈 거라는 확신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미 수익이 나고 있음에도 욕심이 판단을 밀어냈는지, 혹은 매도라는 행동 자체가 익숙하지 않아서 손이 안 나갔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 시장이 시간이 지나면 또 비슷한 기회를 가져옵니다. 형태랑 분위기는 다르더라도 이 정도면 충분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구간들 반드시 다시 온다라는 거, 그때도 또 똑같은 이유로 손을 못 대면은 이런 것들은 시장 탓이 아니라 준비의 문제겠죠. 그래서 지금 하셔야 되는 거는 과거를 자책하시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타점에서 어떻게 행동할지를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얼마에서 얼마만큼 분할 익절할지, 그 매도를 통해서 어떤 현금 비중을 만들 건지, 그리고 다시 내려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건지를 보셔야겠죠. 결국에 저점이라는 단어 뒤에는 다시 한번 반등, 그리고 그 이후에 고점이라는 상황을 또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찾아왔을 때 스스로 이번에 못 팔았던 아쉬움들 때문에 목표 타점을 높게 잡고 분할 익절의 기회를 놓칠지, 아니면 제가 영상에서도 많이 안내드리고 리플 정보방에서도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 고점 활용해서 고점에 목표가 걸어놓고 현실적으로 분할 익절하면서 내려왔을 때 다시 제 매수 타점을 잡아서 현실적으로 효율적인 대응을 할지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정말로 중요하겠지만요, 못 팔고 후회하실 바에는 일부 비중이라도 분할 익절하고 팔으셔야 될 돈인 거고, 이런 매도와 수익 실현이 연습과 습관이 안 되어 있으면요, 막상 정말로 좋은 매도 타점이 찾아와도 욕심의 수익 실현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과 단기 종합방에서도 일부 비중으로 목표 타점 같이 안내드리고 있는 이유도요, 걸어놓고 욕심에 흔들리지 않도록 안내드리기 위함인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팔아야 내 돈이라는 것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후회 없는 매매라는 것들은 완벽한 타이밍을 맞추는 게 아니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은 데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과거의 아쉬움을 추억으로 덮어두지 마시고요, 그 다음 매매를 바꾸는 기준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에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은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런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